안녕하세요. 더 딥다이브입니다. 오늘 저희가 아주 흥미로운 자료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한 대형 은행의 2025년 4분기 실적 발표 질의응답 전문입니다. 보통 이런 자료 보면 숫자만 가득해서 좀 딱딱하잖아요. 그런데 그 행간을 잘 들여다보면요. 이 거대한 금융제국의 현재의 고민, 또 미래를 향한 야망 같은 게 고스란히 담겨 있더라고요. 저희의 오늘 임무는 바로 그 숨겨진 이야기를 캐내는 겁니다. 맞습니다. 단순히 실적이 좋았다, 나빴다 이걸 넘어서서요. 이 거대 은행이 지금 어떤 파도랑 싸우고 있는지, 그리고 어디에 미래를 베팅하고 있는지 그 큰 그림을 한번 읽어보는 거죠. 제가 자료로 쭉 보니까요. 한 3가지 정도 핵심적인 흐름이 보이더라고요. 아, 3가지 흐름이요? 네, 첫째는 스테이블 코인이나 이자율 상한제 같은 이제껏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규제의 압박. 그리고 둘째는 그 압박 속에서도 애플카드를 인수하고 정말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는 아주 공격적인 미래 투자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이 모든 것의 기반이 되는 거죠. 실제 고객들의 예금과 소비를 통해 본 실물 경제의 체온. 이 3가지입니다. 와, 그 3가지 주제만 들어도 벌써 은행이 꼭 아슬아슬한 외줄타기를 하는 것 같네요. 그렇죠. 한쪽에서는 규제라는 거센 바람이 막 불어오고 다른 한쪽에서는 기술 투자라는 긴 장대로 필사적으로 균형을 잡으려는 그런 모습이 그려집니다. 그럼 먼저 그들을 가장 세게 흔들고 있는 바람, 이 규제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좋습니다. 그 바람의 진원지 중 하나가 바로 암호화폐 시장이죠. 네, 저도 이 자료 뜩 펼쳤을 때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온 단어가 있었어요. 바로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심지어 미국 은행연합의 서한까지 인용하면서 무려 6조 2천억 달러의 은행 예금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 이런 거의 경고에 가까운 말이 나왔어요. 이게 도대체 어떤 위협이길래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핵심은 자료에서 언급된 병행 금융 시스템, 영어로는 Parallel Banking System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병행 금융 시스템이요? 네,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들이 사실상 은행 예금이랑 똑같은 상품을 내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맡기면 이자를 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회사들이 수백 년에 걸쳐서 만들어진 은행의 아주 엄격한 건전성 규제라던가 예금자 보호 장치 같은 걸 전혀 따르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잠시만요. 그 부분이 좀 흥미로운데요. 은행 입장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만 딱 보면 스테이블 코인 같은 새로운 경쟁자가 나타나서 더 높은 이자를 준다면 좋은 일 아닌가요? 여기서 말하는 위험이라는 게 혹시 기존 은행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그런 논리는 아닐까요? 정말 날카로운 지적이세요. 그리고 실제로 많은 소비자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은행업계가 던지는 질문은 좀 더 근본적입니다. 만약 문제가 생기면 누가 책임질 거냐? 바로 이 문제거든요. 비유를 하자면요. 은행은 수백 년간 아주 까다로운 안전기준, 규제 이런 걸 지키면서 쌓아올린 거대한 댐 같은 겁니다. 예금자 보호라는 안전망도 있고요. 그렇죠. 그런데 바로 옆에서 아무런 설계도나 안전 기준도 없이 우리가 더 빠르고 높게 물을 댈 수 있다. 이러면서 새로운 물길을 막 트려는 것과 마찬가지인 셈이죠. 당장은 편해 보여도 큰 비가 와서 홍수가 났을 때 그 물길이 터져버리면 그 피해는 누가 감당하느냐? 바로 이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밥그릇 싸움이 아니라 금융 시스템 전체의 안정성에 대한 문제제기인 거죠. 아, 그런 관점이군요. 그러니까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일종의 그림자 금융 시스템의 등장을 경계하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규제 압박. 이건 정말 뜨거운 감자였죠. 바로 신용카드 이자율 상한제 논의입니다.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포스팅 하나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금융산업 전체를 긴장시키고 있어요. 은행 측은 이 파장을 어떻게 보고 있나요? 은행의 답변은 아주 단호했습니다. 한마디로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책이 오히려 가장 취약한 소비자에게 심각하게 부정적인 결과를 낳을 거다라는 겁니다. 심각하게 부정적인 결과요? 네, 이건 단순히 은행 이익이 좀 줄어드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고 딱 선을 긋습니다. 자료에서도 강조하듯이 미국 신용카드 시장은 이미 수천 개의 은행이 경쟁하는 세상에서 가장 경쟁적인 시장 중 하나거든요. 하지만 정부나 소비자단체 입장에선 그래도 이자가 너무 높다. 은행이 조금만 덜 벌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할 수 있잖아요. 어느 정도 타협점은 없을까요? 그게 바로 가격 통제의 맹점이라는 게 은행 측의 설명입니다.
신용카드 이자율이라는 건 고객의 신용 위험도에 따라서 다 다르게 매겨지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정부가 무조건 연 18% 이상 받지 마, 이렇게 상한선을 딱 정해버리면 은행은 신용 점수가 낮아서 원래 연 25% 이자를 내야 할 고객에게 그럼 18%만 받을게 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제를 해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서비스를 거절하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가장 돈이 급하고 신용이 필요한 저신용자들이 제도권 금융에서 완전히 밀려나게 되는 거죠. 의도와는 정반대의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그런 아이러니를 지적하는 겁니다. 듣고 보니 정말 딜레마네요. 선의로 시작한 정책이 누군가에게는 금융 접근성을 막아버리는 벽이 될 수도 있다는 거군요. 이렇게 한쪽에서는 규제라는 파도에 맞서서 방어벽을 쌓고 있는데 동시에 이 자료를 보면 정말 공격적인 행보도 눈에 띄어요. 바로 미래를 향한 베팅이죠. 맞습니다. 수세에만 몰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과감하게 공격에 나서는 모습이 아주 인상적이죠. 그 공격의 최전선에 있는 게 바로 애플카드 인수권인 것 같습니다. 이게 단순히 카드 고객 몇백만 명을 사오는 그런 차원의 거래는 아닌 것 같아요. 통합에만 2년이 걸린다고 하는데 이 거래가 왜 이렇게 중요하고 또 오래 걸리는 건가요? 이 거래는 자료에서도 모든 관련자에게 윈윈윈이 되는 거래다, 이렇게 표현할 만큼 경제적으로는 아주 매력적입니다. 하지만 핵심은 그 이면에 있죠. 통합에 2년이나 걸리는 이유는 애플카드가 기존에 우리가 알던 플라스틱 카드랑은 근본적으로 다른 제품이기 때문이에요. 아, 다른 제품이다. 네. 애플은 처음부터 iOS 운영체제에 완벽하게 통합된 완전히 새로운 기술 스택을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은행은 이걸 기존 카드 시스템에 그냥 끼워 넣는 게 아니라 이 복잡하고 정교한 애플의 시스템을 통째로 자신들의 시스템 안에 다시 구축해야 합니다. 잠시만요. 그게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네요. 그러니까 단순히 애플의 고객을 데려오는 게 아니라 세계 최고 기술 기업의 일하는 방식, 말하자면 애플의 방식 그 자체를 배우고 흡수하려는 속셈이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정확합니다. 이건 은행 입장에서 보면 일종의 혁신을 위한 트로이 목마 같은 겁니다. 와, 트로이 목마라니. 비유가 재밌네요. 네. 애플이 고객 서비스나 사용자 경험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 극도로 높은 기준들 있잖아요. 그걸 자사 시스템에 직접 이식하면서 그 과정에서 얻는 노하우와 기술을 다른 모든 카드 사업에도 적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건 뭐 엄청난 도전이지만 동시에 수십 년 된 낡은 카드 시스템을 단숨에 현대화하고 사용자 경험을 끌어올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보고 있는 겁니다. 와, 정말 큰 그림을 그리고 있군요. 애플과의 파트너십이 기술 혁신의 촉매자가 되는 셈이네요. 이게 또 더 큰 그림과도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2026년 경비, 그러니까 비용 가이드를 무려 90억 달러나 증액했어요. 90억 달러요. 와, 정말 천문학적인 숫자인데요. 요즘처럼 전 세계가 비용 절감을 외치는 시대에 이런 엄청난 투자를 한다는 건 웬만한 자신감 없이는 불가능한 결정 아닙니까? 도대체 어디에 이렇게 돈을 쏟아붓고 있는 거죠? 물론 매출이 늘면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비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증가분의 상당 부분은 CEO가 직접 투자라고 못 박은 항목들이에요. 말씀하신 대로 엄청난 자신감의 표현이죠. 돈이 쓰이는 곳은 크게 몇 가지입니다. 첫째는 기술, AI, 결제 시스템 현대화 같은 미래 기술에 막대한 돈을 쏟아붓고 있고요. 네. 둘째는 인력입니다. 유능한 은행원들을 더 많이 채용하고 기존 인력을 교육하는 데 투자하고요. 셋째는 물리적 확장, 새로운 지점을 계속 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품 개발에도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까지 돈을 쓰는 이유가 뭘까요? 단순히 시장 점유율을 조금 더 높이려는 걸까요? CEO의 발언에서 그 절박함이 느껴집니다. 그는 스트라이프나 소파이 같은 아주 날렵한 핀테크 기업들을 직접 언급하면서요. 이 치열한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to not fall behind, 이걸 위해 필요한 투자라고 강조합니다. 아,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네,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는 인식이 깔려 있는 겁니다. 거대한 몸집 때문에 변화가 늦다는 비판을 받아온 공룡이 이제는 굶어 죽지 않기 위해 혹은 더 빠른 포식자에게 잡아먹히지 않기 위해 필사적으로 몸을 바꾸고 있는 모습이죠. 단순히 비용을 늘리는 게 아니라 미래를 건 승부수를 던지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규제에 맞서서 방어하고 기술에 투자하면서 공격하고 이 모든 전략이 성공하려면 결국 딱 하나가 중요하겠네요. 바로 은행의 기반인 고객 그리고 실물 경제가 튼튼하게 받쳐줘야 한다는 점이죠. 마지막으로 경제의 바로미터, 그라운드의 상황은 어떤지 들여다보죠. 네,
아무리 좋은 전략도 땅이 꺼져버리면 소용이 없으니까요. 자료에서 아주 흥미로운 대목을 봤습니다. 한 해 동안 신규 당좌 계좌를 170만 개나 유치했다고 해요. 이건 정말 대단한 성과인데 이상하게도 전체 예금 잔고 성장률은 그에 미치지 못합니다. 신규 고객은 쏟아져 들어오는데 돈은 왜 그만큼 늘지 않는 걸까요? 이 상반된 신호는 어떻게 해석해야 하죠? 자료에서는 이 현상을 아주 적절하게 긴장관계, 영어로는 텐션이라고 표현합니다. 말 그대로 두 가지 힘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인 거죠. 두 가지 힘이요. 네, 한쪽에서는 신규 고객을 성공적으로 유치하면서 프랜차이즈를 키우려는 긍정적인 힘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기존 고객들이 단 0.1%라도 더 높은 이자를 주는 곳을 찾아서 돈을 옮기는 수익률 추구 흐름, 즉 yield seeking flows라는 부정적인 힘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건 아니지만 새로운 물을 붓는 속도만큼 기존의 물이 조금씩 새어나가고 있는 그런 형국이죠. 그렇군요. 금리가 높아지니까 사람들이 더 영리하게 움직이기 시작한 거네요. 그럼 은행은 이 긴장 관계가 언제쯤 해소될 거라고 보나요? 그러니까 새어나가는 돈보다 새로 들어오는 돈이 더 많아지는 시점이 언제쯤 올 거라고 예측하는 거죠? 그 변곡점을 2026년 하반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금리 인상 사이클도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서 수익률을 쫓는 자금 이동이 잦아들 거고요. 그동안 꾸준히 유치해온 신규 고객들의 예금이 쌓이는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면서 전체 예금 잔고가 다시 뚜렷한 성장세로 돌아설 거라는 기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좀 더 시야를 넓혀서 이 은행이 보는 2026년 거시경제 전반에 대한 전망은 어떻습니까? 단기적으로는 소비자 경제가 꽤 긍정적이라는 언급이 있었는데요. 네, 맞아요. 단기적 전망, 그러니까 앞으로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꽤 낙관적입니다. 소비자들이 팬데믹 기간 동안 쌓아둔 저축이 여전히 남아있고 경기 부양책의 효과도 이어지면서 소비 여력이 충분하다는 거죠. 하지만 그 이후, 즉 장기적인 전망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중하고 어찌 보면 좀 비관적인 시각을 드러냅니다. 장기적으로는 어떤 위험을 가장 크게 보고 있나요? 자료에 언젠가는 문제가 될 것, 그러니까 it will bite eventually 라는 아주 강한 경고성 발언이 있던데요. 도대체 무엇이 우리를 물게 될 거라는 걸까요? 두 가지를 명확히 꼽았습니다. 첫째는 지정학적 리스크입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분쟁들이 언제든 세계 경제를 뒤흔들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둘째는 훨씬 더 근본적인 문제인데요. 바로 전 세계적인 막대한 정부 부채입니다. 아, 정부 부채? 네, 팬데믹을 거치면서 각국 정부가 엄청난 빚을 냈잖아요. 이게 언젠가는 인플레이션이든 통화 가치 하락이든 아니면 급격한 긴축이든 어떤 형태로든 우리 경제에 큰 부담으로 돌아올 거라는 경고입니다. It will bite eventually 라는 말은 지금은 마치 괜찮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 부채라는 괴물이 결국 언젠가는 우리를 물어뜯을 것이라는 아주 섬뜩한 예언인 셈이죠. 현재의 안정 속에서도 미래의 거대한 불확실성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분석을 종합해보니 정말 한 편의 드라마를 본 것 같네요. 스테이블 코인이나 이자율 규제 같은 거센 외부의 파도를 넘으면서도 내부적으로는 애플과의 파트너십과 수십억 달러의 기술 투자로 미래를 향한 돛을 과감하게 올리고 있고요. 그리고 그 배 밑에는 단기적으로는 잔잔하지만 저 멀리 수평선 너머에는 거대한 폭풍이 예고된 그런 불확실한 경제라는 바다가 펼쳐져 있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대화를 통해 현대의 대형 은행이 처한 본질적인 딜레마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예측 불가능한 리스크를 관리하면서 시스템을 지켜야 하는 견고한 요새가 되어야 하죠. 하지만 동시에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기술과 경쟁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며 끊임없이 혁신해야 하는 민첩한 기술 기업이 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양립하기 힘든 두 가지 역할을 동시에 해내야 하는 엄청난 과제를 안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 신용카드 이자율 상한제 논의에서 봤듯이 좋은 의도를 가진 규제가 때로는 의도치 않게 시장을 왜곡하고 가장 보호받아야 할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고안된 규제가 오히려 소비자에게 해가 되는 그 아슬아슬한 경계는 과연 어디일까요? 이것은 단지 금융산업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경쟁시장과 정부 정책에 대해 던져볼 수 있는 근본적인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